정신 안 차리고 살면 벼락거지 되는 건 한순간이죠. 꼭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날려야지만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뒤통수를 맞고 상대적으로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돈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각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 하락은 거의 확정이라서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조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가는 오르면서 계속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역대급 빚 탕감에 40조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니까요. 원래 집값이 급하게 오르거나 주식이나 코인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된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대비를 안 하면 벼락거지 수준이 아니라 회생 불가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왜 망해가고 있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M2 통화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2025년 4월 M2 통화량을 보면요. 전월 대비해서 8조가 늘어난 4,235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M2 통화량이 뭐냐면 현금이나 요구 불예금 등등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 지표로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 규모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M2 통화량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간 2에서 3%대 증가율을 보였었는데 4월만 해도 5.7%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크게 높아진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 원화라는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되니까 그래서 환율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화폐의 희소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40조 원 가까이 되는 추경이 통과가 됐죠.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 추경인데 합쳐서 총 4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 소비 쿠폰부터 시작해서 지방 소멸 지역 지원금,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 대상 빚 탕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현금 지원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은 나라 곳간을 풀어야 될 때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건 거의 최초에 가깝죠. 실제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현재 0%대에 머물 만큼 경기 둔화가 심각하니까 이번에 돈 풀기가 잠깐 효과를 보기는 하겠죠. 진짜 밖에 나가보면 공실도 많이 보이고 번화가에 나가봐도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게 체감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풀면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풀리는 돈의 양만큼 M2 통화량도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시중에 급격하게 늘어난 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게 되면서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자산의 가격까지 함께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현금 살포 대책은요. 일시적인 소비 진작 말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40조 가까이 되는 돈이면 사실은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이니까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국가 채무도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됐는데 1차 추경 이후에 국가 부채는 이미 1280조 원을 돌파했었고 추가로 약 2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이 될 예정이라 국가 부채는 사실상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하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의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보면 역대급 재정 지출과 저금리로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적이 있었죠. 그 결과로 2020년 M2 증가율이 약 9.8%, 2021년에는 12.9%까지 높아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은 2021년만큼이나 통화량 증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경제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측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잡혀가고 있다곤 하지만 통화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 국민한테 돈을 푸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바로 빚 탕감 정책이었죠.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자들의 빚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소각해주거나 감면해주겠다는 정책이었는데 대상자는 무려 123만 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오래된 부실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기금이 싼 값에 모두 사들인 다음에 123만 명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건데, 솔직히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5천만 원도 못 갚고 연체가 될 사람이면 이거는 못 갚는 게 아니라 안 갚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는 시간 줄이고 먹는 거 줄여가면서 빚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번 빚 탕감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죠. 10년이 넘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 탕감을 추진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도 해당이 됐던 사람들이 159만 명이 해당이 됐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은 건 11만 8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하니까 그래도 123만 명이 모두 빚 탕감을 받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는 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면 이제 대출 받아서 누가 갚으려고 하겠어요. 어차피 버티면 공짜로 해결해주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선 출마할 때도 상습적인 채무 탕감 정책이 이어지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융 질서가 상당히 어지럽혀지고 빚을 제때 갚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빚 탕감에 전 국민한테 돈까지 풀면서 40조 가까이 추경을 하니까 원화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환율도 이제는 1,000원 초반대는 보기가 힘들 거고 IMF는 이제 5년 내내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해외 경제 전문가들도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것 같죠. 즉 국가부채, 인플레이션, 환율 약세라는 삼중고를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주장처럼 대규모 재정 적자를 내서라도 내수가 활성화가 되고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지금 정말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죠. 왜냐면 실제로 코로나 위기 때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코로나 치고는 그렇게 불경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확실히 체감이 되는 건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덜 불경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도 적기도 하고요. 설령 환율이 오른다고 해도 제2의 IMF까지 닥칠 정도는 아니겠죠. 실제로 한국은 세계 8위 수준의 외환 보유액도 갖추고 있어서 그때처럼 무방비로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지 5년 뒤, 10년 뒤처럼 장기적으로는 장담을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돈을 푸는 거는 이제 확정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무작정 돈만 풀지 말고 미래 성장에도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통화량 증가 같은 문제 말고도 저출산이나 인구 고령화 같은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전 국민이 당장 힘든 건 알겠지만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나라를 위한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런 개혁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요, 이번에 40조 가까이 추경을 하면서 국가 채무만 1,300조가 넘어가고 그만큼 시중에 많은 양의 화폐가 풀리게 됐죠. 그래서 원화 가치는 99% 확률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건 확실하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원화라는 자산에만 올인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적금을 들고 하는 것도 저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화라는 화폐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산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노리는 게 마음 편하겠지만 지금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달러도 꾸준히 사놓거나 아니면은 금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투자 같은 건 각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원화로 100% 들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니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당장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건 아니니까 1년이나 2년 내로 목돈 나갈 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결혼하거나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등등 이런 사람들 말고는 5년이나 10년 동안 안 써도 되는 현금들을 굳이 가치가 떨어질 원화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이나 BNB 같은 알트코인에 거의 모든 자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라고 해도 태도
한국으로 비중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코인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스피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서 아직까지는 코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랑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코인 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매수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시장이 나한테 잘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돈이 풀린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결국에 위기라는 건 미리 대비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벼락 거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벼락 부자가 되느냐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돈이 풀리는 정책들이 나오는지 꾸준하게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폐 유통량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국가 채무도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